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 상공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목포 신항의 세월호를 방문하며 미수습자 가족들만 만나고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떠났지요. 희생자 유가족들 분노했습니다. 자, 황교안 총리, 이렇게 해명하시면 어떨까요? 미수습자 가족도 수습만 하면 유가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가족이 되면 지금 유가족이 받는 대접처럼 공평하게 쌩까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욕을 처먹을 겁니다.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 부산지사 상공입니다. 사고 소식을 선사와 언론으로부터 전해들은 한국인 선원 가족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서 아들, 아버지, 남편을 빨리 구조해달라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사에는 인명안전사고 제로, 무사고, 안전제일운동 이런 현수막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대신 빈 화물선이 요란하다는 말이 맞겠네요. 부디 모두 무사하셔서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빕니다.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 상공입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제기에 고마해라 라고 응수하니까 부산 대통령다운 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서도 지역주의 코드를 뽑아내는 국민의당.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지역 화합 차원에서 그만해라잉? 이렇게 해야 하겠네요. 광고 들으신 후 김용민의 뉴스 농장이 이어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문재인의 독주는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의 대선 당선을 바라지 않는 언론만 접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5자 또는 3자가 경쟁하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지만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판세를 뒤집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일까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 들어보시죠. 사실상 1위가 정해진 거 아니냐. 조금 어렵지 않겠는 결선 투표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인 가운데 각 당의 본선 주자들이 거의 정해지면서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양자 대결이 성사가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다. 왜냐하면은 반문 세력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분들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 그저 기사거리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로 1대1로 문재인, 안철수 해보면 진짜로 오차범위 내에 접전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하나도 없고 두 사람만 남는다고 했을 때의 얘기고 어허. 그리고 또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찍을 데가 없어서 안철수 후보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예?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떨어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마땅한 후보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예? 일단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관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예? 마치 언론에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계적인 단일화, 정말 물리적인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인데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럴듯하지. 예.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후보들이 많이 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꼭 양자 대결 구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라 할지라도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의 싸움으로 판이 좁혀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나머지 3당의 후보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강 구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1대1 구도가 되면은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는 싸움이죠. 이기는 싸움입니까? 근데 그리고 1대1 구도라고 하는 것은 예. 나머지 3당의 후보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강 구도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2강 구도. 그 나머지 후보들과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단일화는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현재 정체성 문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하고 다 합쳐도 문재인 후보만큼 지금 안 나오는데 좀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아니 그것은 옛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 살아있는 상태의 다자구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오늘 확정될 것이고 저희는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버겁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도 수도권 확정이 문재인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런 분들이고 우리 당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긴다.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온존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주인 없는 보수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책사로 평가받았던 윤여준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011년 이후 안철수 문재인 캠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던 윤여준 전 장관의 발언.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대선판에 대해서 예민하게 뜯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구도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세력이 일단 몰락을 해서
빈 공간이 이제 크게 생겼단 말이죠. 네. 그 공간을 안철수 후보가 이제 차지한 거잖아요. 네. 뭐 문재인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대세론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여전히 그 비호감도가 좀 높아서 이제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80%가 넘는다고 계속 나오는데도 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40%를 못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반밖에 지지를 못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네. 그게 이제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비호감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약점이고 상대방은 그걸 공격하려고 그러겠죠. 네. 하지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다자구도를 예측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미 시한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 있는 정당이 경선이라는 걸 거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요? 네. 그 후보가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네. 그건 사실상 그 정치 세력은 산왕 선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과거에 이제 단일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이제 내려놨고 네. 또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내려놨는데 네. 그 두 사람은 무소속 후보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아. 정당에서 경선을 거쳐서 탄생한 후보가 네. 무슨 후보를 내려놓으면은 그 네. 정당은 그건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양자 대결 구도는 사실 보수 정당의 단일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이야기지요.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봅니다.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지사는 바른정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말조심을 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일부 들어보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으시죠. 그죠? 예? 유승민 후보와는 그게 경쟁 대상이 아니고 협력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탄핵 여파로 예. 당이 일부가 원인이 된 탄핵으로 분가를 했지요. 예. 분가를 했는데 원인이 됐던 탄핵이 이제는 박 대통령 구속까지 갔으니까 예.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게 이게 정치적 도리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근데 뭐 갈등 대상이 아니라 예. 협력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바른정당이 승리하기는커녕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최대 500억에 이르는 선거자금이 빚으로 바뀌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을 자극한 것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뭐 저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지도 면에서 객관적으로는 뭐 현재 어떤 민주당 후보들보다 떨어지지만 뭐 보수 진영에서 또 거꾸로 비교도 안 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요구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패권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안보가 불안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보수 세력들의 민심이 한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자유한국당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바른정당은 더더욱 입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현실인데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선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15% 넘어야 100% 받고 네네, 그렇죠. 10% 넘어야 반이라도 받는데 유승민 후보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 10%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비청산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단일화의 대상이 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뜻은 쉽게 굽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쪽, 즉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자격이 안 된다며 선을 그은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 심하게 열받을 것 같은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일부 들어보시죠. 제가 1월부터 보수 단일화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보수층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 후보가 이렇게 나뉘어서는 뭐 대통령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근데 그 후보 단일화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단일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뽑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돼도 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만약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건 자격이 없는 후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일화를 하려면 둘 중에 누가 더해도 좋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데 그 전제조차 성립이 안 되는 무자격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인위적인 어떤 단일화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보수 국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자격이 있고 어느 후보가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걸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제가 보수의 대표가 되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본선에서도 저 문재인 계속 지지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호남 민심에 재뿌려 놓고는 대통령이 되겠다니 이건 제2의 박근혜답습니다. 또 호남 홀대론 얘기를 근거 없이 꺼내시는데 그 소리 말고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나 해결하고 대선 나가십시오. 대통령 임기 막판에 아들 문제 불거진 건 봤어도 대통령 되기도 전에 아들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 봅니다. 그 문제는 2007년에 다 해명이 됐습니다. 무조건 부인만 해놓고 무슨 해명이 됐다고. 박지만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요. 이랬던 박근혜 같습니다. 박근혜를 닮았으니 감옥도 가시겠군요. 최수야, 고마해라. 나도 부산 출신 아이가 너나 고마해라 대선 후보. 도대체 언론은 이런 헛소리를 언제까지 받아두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언론을 비하시는 겁니까? 아니, 언론이 무책임한 보도를 하니까 반대 세력이 근거 없이 낭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 세력 비하하는 겁니까? 선거전에서 맡아두어는 양념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지요. 여론을 왜곡하면 박근혜 같은 잘못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박근혜를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안 대표님은 박근혜를 왜 두둔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사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네요. 참 박애주의자 나셨습니다. 친박애주의자. 사면위원회를 돌린다고 했지 언제 사면해준다고 했습니까? 박근혜는 사면감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안 대표님 왜 이를 키우십니까? 받은 상이 전두환이 준 거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이를 키우십니까? 이런 한심한 새끼들, 늘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하긴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컷동보 새끼,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건 뭐 너밖에 없구나. 내가 내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 언론 새끼들은 추워도 다뤄주지 않는다고 봐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을 적에는 대서특필해야 할 거 아니야? 이님 정신 차리십시오. 샤프심 지지율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지율이 1%도 아니고 0.1%라지요. 그 정도면 ARS 버튼 잘못 누른 겁니다. 어이, 문플란트, 총선 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너를 내가 특별히 살려줬더니만, 네가 지지율 1위라고 자신만만한 모양인데 선거는 열흘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 야, 여론조사 결과대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냐? 이님 지난 대선 때 박근혜한테 줄 섰다가 팽당하셨지요? 뭐라고? 이게 어른 알기를.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문재인한테 팽당할 줄은 모르셨죠? 너까지. 야, 이 새끼야, 넌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출마 안 하고, 킹메이커를 했을 적에는 그때 나한테 머리 숙일 거 아니야? 아니, 이님은 누구 표를 가져오시게요? 제 표는 제가 다 쓸어옵니다. 이제 인영감님은 비슷한 연배의 형씨들하고 밥이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연배 형씨.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 나하고 홍석현 회장하고, 정운찬 총장을 무시해? 너 딴 새끼들이, 니들 우리 셋의 대학 입학고사 점수 합치고 그걸 3분의 1로 했을 적에, 그때 점수보다도 더 많은 점수야? 특히 왜 저를 끌어들이십니까? 인님은 인님 점수만 갖고 저하고 비교해 보시죠. 인영감님 점수하고 제 점수를 비교하면 제가 이길걸요? 뭐야? 야, 그럼 니들은 우리 셋의 나이 더한 것의 3분의 1보다 더 많아? 이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어디서 어른들을 뒷방들그니 취급해? 에이그. 결국 할 말이 없으면 나이 얘기하시고, 그게 뭡니까? 세 분의 당 수치를 합한 것의 3분의 1보다도 아마 제가 많을걸요? 이 새끼 걸 자랑이라고. 그래, 내가 졌다. 자, 그 문제나 낼게. 세월호 내부의 펄을 제거하는 등 인양 작업이 한창이라고 봐요. 현재 이곳에 있는 세월호를 부두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에 위치한 이 항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이 정답은 팽목항. 팽목항이 뭡니까? 한심합니다. 팽목항 가봤습니까? 정답은 여수신앙.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한결의 정치빠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그동안 이 시간을 이끌어준 한결의 김태규 기자가
한겨레가 인사가 났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입처를 둔 기자로 새롭게 명을 받고 저희 코너에서 빠지셨습니다. 예. 새롭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승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신문에서 정치바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아, 이승준 기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김태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별명이 설명충이다. 네, 네. 벌레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어쨌든 설명도 충실히 해야지 예. 많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설명충이란 별명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크고요. 자, 대선 전국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상한 브리핑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이승준 기자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이 났고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추이 파악되신 게 있나요? 예, 일단 오늘 한 두세 군데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예. 일단 MBN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문재인 후보가 34.9%. 그다음에 이제 특이할 점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아직 경선이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지었죠. 6.1%포인트 올라간 18.7%를 기록해서 2위로 안희정 지사를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12.1%,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10%, 그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5%,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사라졌지만 김진태 후보가 그 질문 대상에 포함돼 있어갖고 4.8%나 나왔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승민, 신상정, 손학규 후보 순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안희정, 이재명도 빠져. 할 테고요. 또 당연히 손학규도 빠져야 할 테고 김진태도 빠져야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은 2위, 3위 후보들의 표는 1등 후보가 다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는지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초기부터 얘기를 했죠.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와의 대결이라고. 네. 전략적으로는 어쨌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양자 대결로 지금 모아지는 분위기고요. 이게 이제 표를 더 분석해봐야 되고 이제 지지층을 분석해봐야겠지만 그 보수층이나 노인 연령층, 나이 높으신 분들이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래도 좀 지지가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문재인 후보도 조금 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이 컨벤션 효과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금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다음이 안철수라고 하지만 1, 2위의 격차가 상당해요. 네, 그렇죠. 다자구도 속에서는. 맞습니다. 그 다자구도 흔히 지금 오자 가상 대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제 문 후보는 43%,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22.7%로 20.3%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 조사에서도 조금 더 좁히긴 했지만요. 한 10%대 후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일신문 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때는 안철수가 역전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양자 대결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현실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양자 대결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 대결이 되려면 일단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할 것인지 사실상 이거조차도 아직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적폐를 청산한다고 안 대표도 말을 했는데 과연 자유한국당과 단일화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다 충족됐을 경우에는 양자 대결이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이제 공학적으로 설명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와 보수층의 지지를 일정 정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보 쪽 지지자들과 중도 쪽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분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양자 대결로 될 경우에는 이제 박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재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언론들이 계속 한겨레 빼고는 잘 되지도 않을 그런 양자 대결 구도를 미리 상정해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 이게 합당한 액션입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론들이라는 게 어쨌든 독자들에게 바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네. 이런 경우들을 상정해 보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이런 정서도 있겠죠. 이제 문 후보에 대한 진보나 중도 왼쪽에 계신 분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네.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까지 반영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흘러가는 모양새고요. 이런 흐름들을 잡다 보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이렇게 좀 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의겸 정치선임 기자가 오늘 쓰신 칼럼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니 문재인하고 안철수만 1대1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만화 같은 상상을 해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그 조사는 안철수 띄우기 그렇게 해서 뭐 반문재인 전선을 확대하려는 그런 언론사의 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하간 의도를 빼야죠. 언론 보도는. 예. 자, 오늘 계속해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모닝이 아주 그 합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 이게 특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보은 공천을 했다. 이런 주장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죠. 네. 지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시죠. 예. 이분이 계속 지금 문재인 대표 아들 특혜 채용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들을 하고 계세요. 독특한 이력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80 서울의봄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리더였고 또 그때 서울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을 때 회군을 결정한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최근 이제 문재인 후보 때리기에 열심이신데 이 특혜 채용 같은 경우에 지금 문서 같은 것이 남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하고 이제 심 의장도 어쨌든 정당인으로서 의혹 제기하는 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의혹 제기가 약간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보도자료, 이제 심 의원 자체도 그래서 정정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는데요.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특혜 채용의 중심에 있는 그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권재철 씨가 원래 문 후보와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었잖아요. 2012년 서울 동대문갑 그 총선 후보로 출마해서 여론조사에서 꼴찌였음에도 후보가 됐다가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문 후보가 당시에 공천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권재철 씨를 공천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팩트가 좀 잘못됐어요. 당시 보면 그때 이제 동대문과 경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권재철 씨와 지금 서양호 씨 두 분이 하고 있었는데 이때 경선에 올라가지 못한 다른 후보가 권재철 씨의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당내 선거법 위반이죠.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서 이 당내 최고위에서 심의를 끝에 그냥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 안규백 의원을 전략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권재철 씨가 그 당시 공천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후보에서 아예 탈락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 3자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권재철 씨나 서양호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명백한 가짜뉴스 유포네요. 네, 그렇죠. 이게 팩트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어쨌든 팩트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뭐 해명했어요? 아직 해명건은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문 후보 측에서는 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검토 중이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도 그렇고 말이죠. 뭐 아들을 일컬어서 문유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문유라가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 아들 플러스 정유라. 그래서 정유라가 특혜 입학을 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 아들도 특혜 취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기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각 정당의 그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의혹이 기사거리가 될 만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좀 시점이 2006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07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자로서 봤을 때는 이 겉으로 보면요. 의혹이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아니 의혹이 있으면 다 따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문 후보 측의 해명과 문제 제기하는 쪽을 보면 그때 관련된 고용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갈 확률이 큰데 이제 이전 대선에서도 한번 문제가 제기됐었고 예. 이제 다시 또 되는 상황은 보면 어쨌든 지금 문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이고 이제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이제 뭐 보수 정당 쪽이나 여타 세력들에서 이거 하나를 잡고 들어가는 지금 구도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 어떻게 뭐 지금 한겨레에서는 이게 취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위에서 이제 결정할 취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준 기자님이 좀 짬이 안 드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말로 대신하실 것 같은데요. 예. 기자는 기사거리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취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취재하는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데스크급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뭘 취재한다, 뭐 이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짬은 아직 안 되신 아주 파릇파릇하신. 네. 9년 차긴 합니다.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웃겨보려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어제 그 트위터에다가 3월 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은 안철수 45.9, 문재인 43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가 문재인을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황급하게 내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MBN 매일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당령 2,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박 대표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것들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조사했는 조사 기간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표본 오차나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선거법 108조에서 뭐 치랑파랑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뭐 처벌할 경우에는 이제 벌금 2천만 원 이하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뭐 징역까지도 3년 이상 뭐 이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 페북이 올라오자마자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요. 그 박 대표 같은 경우 오늘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에 법 위반이라면 위반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달게 받으면 이거 의원직 잃으실 텐데. 네,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박 전 대표가 원래 이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은 보통 보면 발표되기 이전에 언론사 여론조사마저도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공유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말 그대로 이게 선관위가 규정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거고 대외 SNS나 뭐 신문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기 공개하신 건데 보통 박 대표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문재인을 앞선다. 이 부분만 맞지 수치도 다 틀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내일신문 조사인지 내일신문에서는 어쨌든 비슷한 조사가 나왔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정당에서 돌린 조사인지 이것마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총선이든 대선 전에 절대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 대표가 이런 걸 공개한 거 보면 뭐 안철수 대표의 이제 후보 확정을 앞두고 좀 더 분위기를 몰아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있겠고요.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4월 정례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 시에 안철수 43.6, 문재인 36.4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자 대결 시에. 그렇죠.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17개 시도에 19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4월 2일에 조사한 것인데 표본은 1000명이고 표본 오차는 1000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제 95% 신뢰 수준일 텐데 근데 이제 박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걸 보면은 안철수 45.9 문재인 43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존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내일 신문 데이터는 뭐 이건 네네. 사실은 뭐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합리적인 조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두 개의 데이터에서 문재인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박지원 대표가 제시했던 이 데이터가 완전히 구라인 건지 구라라면 뭐 사실 얘기할 가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가 두 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 그 박지원 대표가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뭐 이게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겨레 오늘 조사에도 보면 3자 대결 할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40.6%,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6.4%로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문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이나 아니면은 고령층들이 안 후보에게 가는 지지가 몰아가져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양자 대결 같은 게 질문 자체가 문재인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고 하면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지지자들 경우는 대부분 그냥 뭐 홍준표를 지지하든 뭐 유승민을 지지하든 간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다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사람 물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게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몇 퍼센트인지는 벌써부터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참고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오르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돌출적으로 뭐 역전된 데이터, 이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여론조사들은 추이를 지켜봐야지 딱 하나의 여론조사만 보고 판단할 경우에는 좀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쭉 추이를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전인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승준 기자님 오늘 첫 방송 너무 감사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요. 문자당 대표를 맡고 계신 정호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박근혜의 그 구치소 이야기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구문이 됐습니다. 우리 워낙에 소상하게 정호희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미군 사동에서 이렇게 뭐 그것도 특혜죠, 일종의? 그렇죠. 이게 뭐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 범죄자들 또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다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또 거기에 또 이제 박근혜 씨가 구속돼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박근혜 구속되고 나니까 뭐 온갖 매체에서 구치소 이야기가 뭐 본물이 터졌잖아요. 근데 뭐 김 PD 얘기하셨듯이 선견지명이 있던 우리는 1월부터 9번을 했습니다. 구치소 이야기를. 글쎄 말입니다. 입방에서부터 감옥의 역사, 세계의 감옥까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중파, 지상파, 종편, 뭐 인터넷 방송 뭐 이런데 뭐 거의 다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고 이런 건데 또 증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경쟁 프로인 그 김어준의 방송인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굉장히 오래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오래됐을 텐데 그분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 증언자가 많다는 것, 경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탄압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좀 아픈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정 대표님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요. 의론일을 하다가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 등쳐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하고 한데 모아놓고 이렇게 살게 한다? 가둔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모욕감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고충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하지만 이렇게 시국사범이나 이런 분들을 한 감옥 안에 넣는 거는 범죄자라는 이렇게 낙인을 뭐 분별 없이 이렇게 다 찍으려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넌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이다. 배제된 사람이다라는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한상균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멋지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재용 씨, 박근혜 씨, 어서 오시라. 이렇게. 결국 둘 다 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제도자 인권이나 적어도 뭐 시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말이죠. 그 우리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혼거방에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재용 씨가 나와가지고 달리 보지 않겠어요? 아니, 한상균 위원장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이재용 씨한테 무슨 가혹행위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간적인 감화를 받아서 그야말로 교화돼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추진해 볼까요? 어떻게 추진해요? 무슨 수로? 문자당에서 뭘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문자당이 집권하면 한번 추진해 보는 거. 문자당이 집권하면 알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대청소.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청소도 세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청소년 노동 그렇죠. 이야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IMF 체제, 97년 체제 극복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노동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지난 토요일 날 무한도전 보셨나요? 무한도전. 저도 무한도전 오래간만에 봤는데 사실 뭔지를 모르고 봤어요. 국회의원들 나온다고 그래서 봤더니 분야별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노동 분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고 굉장히 생생한 증언들, 그다음에 제도적 허점, 심지어 무한도전 무한상사라는 무슨 시리즈가 있었죠. 거기도 부당노동 행위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반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사람을 부리거나 아니면 월급받고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잘 안 하고 또 심지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한도전 굉장히 좋은 프로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 이런 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표면적이고 표피적이며 현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MBC라는 곳에서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전 녹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MBC 출연해서 MBC의 노조 탄압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정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노조 탄압보다는. 근데 이게 사전 녹화해서 그렇겠지만 무한도전에서도 MBC의 부당노동 행위, 노조 탄압
이런 것 좀 한번 확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나는 얘기했어도 잘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김태호 PD 정도 되니까 저렇게 아이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일반 PD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거 뭐 초장에 킬 됐겠죠. 예. 저기 어디 빙상장 이런 데 쫓겨나고 이랬겠죠. 저기 저 드라미아. 저 용임에. 용임 뭐 이런 데 보내고. 예. 대선 공약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혹은 지자체 선거 때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이제 노동단체들이 각 후보,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임기 내내 나쁜 것은 이제 질타하고 이렇게 하는데 17대 때 이명박 공약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체로 그렇지 않았나요? 제발 안 지켰으면 하는 게 더 많았죠. 예. 대표적인 게 4대강인데 예. 이 4대강의 원래 이름이 한반도 대운하였었어요. 한반도 대운하. 예. 그래서 낙동강에서 뭐 두만강인지 압록강인지까지를 뭐 운하로 뚫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건 제발 안 지켰으면 했던 이런 거였고. 예. 18대 박근혜를 보면요. 희한하게 이게 좀 그럴듯했어요. 박근혜 공약이. 예. 이제 피처링을 김종인 씨가 해준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로 이제 포장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때는 박근혜 공약 지키기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없는 이야기고. 예. 근데 역시 이제 한나라당이었겠죠 그때는. 예. 노동 공약이 굉장히 빈약했어요. 예. 지난 3월 29일 날 민주노총에서 대선 예비 후보 공약 비교 분석 자료집을 냈습니다. 노동 분야에 국한한 것인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요일에 나가는 방송이니까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때는 확정되겠지만 이게 3월 29일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번 그 19대 대선 자체가 조기 선거고 선거 운동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좀 큰 흐름, 뭐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하는 거다 보니까 개별적인 분야별 공약이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될 노동 문제 워낙 중요하니까. 보고서를 내서 그 보고서를 좀 설명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상은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만 했습니다. 여기는 안철수가 거의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당은 뭐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신 모양이죠? 아니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김용민 PD가 소속돼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질의서를 보내서 받은 데도 있고요. 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 언급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한 건데. 야, 이 자유한국당 후보 꽤 많았었잖아요. 한때 12명에서 뭐 4명, 2명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 관련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 당은. 그래가지고 평가할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야는 4개 분야로 나눴는데 임금 문제, 그다음에 노동 3권 문제, 노동 행정 문제, 네, 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 청산 문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되겠네요. 최저임금 관련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재작년부터 그 시급 1만 원을 주장해 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 안희정 의원은 거의 그 답이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 의원이 아니구나. 지사는 거의 답변이 없는데 이건 뭐 안희정 지사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태도는 이제 공약은 당의 공약이지 자기 공약은 없다 뭐 이런 식이어서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안희정 지사를 제외하고 전원이 아까 쭉 불러드린 그 유승민 의원까지 다 해서 전부 동의해요. 1만 원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시행 시기 문제인데
제일 파격적인 거는 김선동 의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데 예.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올해 6월까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두세 달 만에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싶고 대부분은 이제 2020년까지는 최소한 시급 1만 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고 예. 안철수 의원이 조금 신중합니다. 예. 임기 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 2022년까지는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대체로 보면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되고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즉각 정규직화해야 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되고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 근데 이거 전부 다 동의를 해요. 모든 후보들이. 예. 그리고 참 신기하다.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부분은 또 유승민 후보가 더 파격적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된다 사용자에게. 예.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파견 문제, 파견 노동, 불법 파견. 예. 이거는 조금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 파견 자체가 사람 장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급, 하청 이런 건 합법인데 이걸 위장 도급을 해서 예. 불법 파견을 하는 완성차 업체 이런 데서 많죠. 예.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이 굉장히 컸는데 예. 이재명 시장은 위장 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예. 안철수 의원은 조금 세부적이에요. 재벌 대기업에서의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로 전환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신상정 의원은 파견법을 폐지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김선동 의원은 간접 고용을 규제. 그러니까 이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파견, 간접 고용 이런 거 정도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위장 도급, 불법 파견. 예컨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같은 경우인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 소속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청업체 직원이고. 그렇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임금 차이, 그다음에 뭐 보상, 또 사고 책임 이런 것들 거의 뭐 만악의 근원이 여기서 발생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사람 장사라니까요. 예, 사람 장사도 도급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또 불법을 하는 안 그래도 안 좋은 법을 불법적으로 또 악용하는 이러니까 이제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노동 3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 공약은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좀 조밀합니다. 치밀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화끈하죠. 친노동 정권 수립하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심상정 후보는 노동 존중 헌법을 만들어야겠다. 개헌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노동조합 조직률 30%, 단체협약 적용률 50%를 달성해야 된다. 그걸 노조가 알아서 조직해야지. 그걸 어떻게 국가가.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번 나오는 공약인데 노동계에서도 요구하고. 근데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자율적인 자치 조직인 노동조합 조직을 국가 권력이 조직률을 높여주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오바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조직률을 이렇게 몇 프로, 김선동 후보는 50%를 제시를 해요. 이거는 조금 급진적이긴 하지만 정부나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문제냐. 이 문제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조금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동회의소라는 거를 제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노동회의소. 네,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데 이게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 의무 가입하는 예컨대 뭐 적십자회나 재향군인회 같은 이런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변 단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랩 CEO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직원들한테 이제 노조 생기면 회사 문 닫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안내배 직원이 했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뭐 고소한다 뭐 이러다가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그 국민의당 공식 트위터로 이 말은 노조가 필요 없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또 답변을 해가지고 아니 노조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그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그 좀 해명을 하시거나 정확하게 아니면 사과를 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다. 이제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한테 잘해주면은 노동조합이 무엇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리고 단결권 관련 넘어가겠습니다. 단결권은 뭐 대체로 좀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했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특수고용, 예컨대 화물 차주 뭐 이런 분들이죠. 화물연대 이런 분들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 굉장히 전향적인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가 지금 법외 노조가 돼 있잖아요. 법외 노조, 그래서 합법화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 이건 굉장히 좀 파격적인데 지금 노동 2권,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하겠다 이런 거고 심상정 후보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ILO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이 ILO 협약 87호, 98호를 이행하겠다. 내용은 전교조 공무원 노조를 보장해야 된다. 거고요. 공무원 노조가 보장된다면은 이제 공무원들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만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 이런 분들에 따르면 이제 파업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ILO 협약까지 이제 제기하는 뭐 이런 거고요. 경찰이 소방관이 만약에 파업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파업하는 데 많아요. 미국 LA 경찰 파업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소방관 파업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면은 이게 국민 정서에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대목이죠.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조금씩 비슷하긴 합니다. 문재인 후보 단체 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후보 선별노조를 지원하겠다. 안철수 후보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그런데 조금 독특한 거는 지금 노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가 너무 약하다.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심상정, 김선동 후보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뭐 사규나 취업 규칙 이거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당연하죠. 실제로는 법률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니까. 그런데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오히려 시행령, 법보다 훨씬 밑에 있는 시행령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단체 교섭권이 이러하고 단체 행동권이죠, 이번엔? 네, 마지막 노동 3권 중에 세 번째 단체 행동권. 비슷비슷한데 이재명 후보 노동 3권 강화 얘기하고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손배 가압류. 지금 수천억이 되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뭐 6천억인가를 노조에 손배 가압류를 했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그 파업에조차 이렇게 했는데 청구를 아예 금지한다. 이런 거. 여기에는 국가가 청구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즉시 취소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업은 이제 그 임금 근로 조건에 관해서만 국한되어 있는데 노동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권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진보 정당들의 제기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업은 노동 조건 그리고 임금 이것과 관련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낙하산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사 사장으로 언론사 사장으로 왔을 때 그 언론사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파업을 한 것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파업이냐 불법 파업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건데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당연하죠. 방송사에서 공정방송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근로조건하고 해당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크게 노동행정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노동경찰을 1만 명 만들겠다. 이게 뭐 이제 부당노동행위나 뭐 산재나 이런 것들 단속하는 근로감독관을 아예 사법경찰화 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노동법원을 신설한다. 제일 파격적인 건 이거였었죠. 노동계 추천 인사를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겠다. 한상균 위원장 뭐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 시켜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상정 후보 노동부총리제, 지금 경제부총리, 뭐 교육부총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총리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김선동 후보 청년부를 만들고 청년으로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박근혜 노동적폐청산에 대해서 또 대체로 좀 비슷한데 그 박근혜가 가는 데마다 노동사법을 개혁해야 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뭔 내용이나 알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전혀 모르고 얘기했을 거다. 이게 뭐 온전한 법 하나도 없습니다. 이 폐기, 그다음에 구속노동자 석방, 뭐 정교조, 공무원 노조, 법적 지위 회복, 해고 노동자 복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노조에 손배소한 거, 철회하는 거. 그다음에 창조 컨설팅 같은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근절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창조 컨설팅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까? 이게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례로 딱 하나만. 유성기업이죠. 지난번에 그 대전교도소에 그 수감되신. 노무사가 노무 컨설팅을 한답시고 가서 노조, 지금 있는 노조죠. 있는 노조를 6개월 안에 작살내드리겠습니다. 10억 주십시오. 10억?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 대체로 그 정도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조 약 올리고 교섭 회피하고 그래서 파업 유도하고 용역 투입하고 결국은 폭력적으로 붙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조를 없애거나 무력화시킨 간단한 겁니다. 노조 없애드릴 테니 돈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노조 파괴 컨설팅 업체들 그야말로 작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거에 대한 후보들 문재인, 안희정, 유승민 후보는 아직 언급된 게 없고요.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은 동의를 했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를 했네요. 다른 건 모르지만 구속노동자 석방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고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근데 왜 사면권 얘기는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보니까. 구속노동자 석방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 검찰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석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뭐 듣는 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슬쩍 또 이거는 책임 회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나가긴 그렇고요. 어쨌든 구속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뭐 회계 부정한다든지 분식 회계 뭐 이런 거죠. 뭐 그 밖에도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도 회사 다니더만 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남을 대신에 싸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붙잡아 놓고 이런 사람들은 풀어줄 수 없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노동 존중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은 우리의 삶입니다. 무한도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일상적으로 매시각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상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 그것이 곧 노동 존중이고요. 후보들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이 제시되겠습니다만 노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현할 정책 도구도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홍준표 빼고 누가 되더라도 공약만으로 봐서는 어쨌든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대목이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예. 1년이 다 돼가는데 4.13 총선 이후에 이렇게 좋은 정책 공약들 이게 꼭 대통령이 힘이 아니라 결국 법을 다 바꿔야 될 일인데 예.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그죠? 예. 왜 안 했을까요?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물음표 한두 개는 꼭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정호희 대표님 보시기에 이건 뭐 취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또 방귀는 뀌는 분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네. 방귀 뀌는 분으로서 그 순위를 한번 매겨주세요. 꼴등부터 5명을 한정해서 5명으로 한정해서. 예. 지금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이 민주당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기준, 예비 후보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희정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꼴등 되시겠고요.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의외로 별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그 다음에 김선동, 이재명. 내용적으로는 역시 뭐 심상정 노동정책에 한해서는. 자, 순서가 꼴등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1등 순으로 보자면 1등은 심상정, 2등은 이재명, 3등은 김선동. 3등이 오히려 유승민이라고 봅니다. 아, 3등이 유승민. 예, 김선동 후보의 내용이 좀 급조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아, 실현 가능성 면에서 떨어진다. 그렇죠. 예.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리겠다. 예. 최저임금을. 예.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같은 편, 뭐 다른 편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아니 혁명을 하면은 가능하지. 그렇죠. 예. 아니 뭐 박근혜도 감옥 보낼 판에 우리가 뜻만 모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세상이 또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우리 또 정 대표님이 은근히 그 상당히 신중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온건 합리파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 갈 수가 있죠? 왜 갔을까? 대장금 보면서 질질 짜고. 아, 그 대장금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본인이 해놓고는 말이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등은 심상정, 2등은 이재명, 3등이 유승민, 네. 4등이 김선동, 그 다음에 5등이 안철수, 6등이 문재인, 꼴찌가 안희정. 홍준표는 뭐. 홍준표는 뭐 논외의 대상. 예. 알겠습니다. 아, 놀랍네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동안 언론이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기준이고 노동정책에 관한 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아니,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아니, 그 노동운동 하신 분이 이렇게 평가하신 거면은 무게를 실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점수가 저조한 순위가 좀 후순위인 이런 후보들도 각성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노동정책이 상당히 좀 빈곤했구나. 내실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또 제가 말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원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질문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노동정책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두 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만 촛불 집회 때 그 청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빛나는 발언들 참 많았잖아요. 그랬죠. 예. 저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깊게 머릿속에 와닿았던 것이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창원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이제 발언한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감옥 가면 비정규직 삶도 나아집니까? 이거였거든요.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인가? 그것이 뭐 재벌개혁, 뭐 개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집약되고 바로 우리 옆에서 살아 숨쉬는 법, 그것이 노동 관련 법들이라는 것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각 캠프에 훌륭한 기라성 같은 정책 참모들, 노동정책 참모들이 다들 가 있으실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아까 방귀 얘기하셨는데 뭐 저처럼 방귀 꽤나 낀 사람들은 예컨대 정책 공약서를 이렇게 보고
그 문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투. 예, 글을 쓰는 패턴 이런 것만 보고도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공약이겠다. 이런 것들이 짐작될 정도인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어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하거나 어려운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노동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나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3짜리들이 현장 실습 나가서 산재로 사람이 죽는 마당인데도 노동이 뭔지, 근로기준법이 뭔지, 자기의 권리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에 내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불법 하도급이 뭘까요? 파견 근로가 뭐죠? 모르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무한도전의 대단한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노동은 우리의 어떤 생존의 그 조건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되지 마셔야 한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하물며 대통령이 될 꿈도 꾸지 마시라. 이 얘기는 반드시 드리고 싶고 지지자들도 저는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물론 인물이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다음에 조직 시스템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만 노동 인권에 대한 감성을 지지자들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보라고 해서 좀 이상한 정책 내고 이런 것도 무조건 박수치고 이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 화살이요. 바로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내가 지금 표가 잘못 찍으면은 잘못된 노동 정책이 바로 자기한테 돌아오죠. 그것도 내 자식한테도 가는 거고. 그럼요.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어쩌면은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이 제일 빠른 게 이 노동 정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규정하는. 그래서 더 많이 살펴보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제기하는 것. 이것이 아까 창원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얘기했던 정권이 바뀌면 우리 비정규직의 삶도 달라집니까? 정권이 바뀌면 우리 비정규직의 삶도 달라집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노동운동하는 분들, 이분들이 무슨 싸우려고 노동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자들의 삶의 어떤 보편적 질적 상승 그리고 정의 구현 이런 걸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경청하시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전제하겠습니다만 한국노총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쇼당치지 말고 내용적인 그런 협동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주크박스입니다. 국가 권력이 제주도민 10분의 1을 학살한 사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잔악한 학살보험죄를 감추기 위해 북한의 질의형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으로 둔갑시켰지만 역사의 진실과 대의마저 기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요. 또 다른 4.3이 현실 속에서 제주 서귀포 해군기지 현장에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안치환 씨가 4.3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이 노래를 2013년 강정마을을 지켰던 정대영 신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채꽃이여 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잘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통곡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4월입니다. 오늘 또 4.3 항쟁일이고. 예. 오늘은 제가 무슨 책을 골랐을 것 같습니까? 제주 4.3 사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제 너무 쉽게 들켜버리네. 4.3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문학에서 많이 다루었는지요? 네, 한국 문학사에서 4.3 문학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 예. 소설들이 생산됐고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현기영 선생님, 예.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4.3 관련 글을 써오신 오성찬 선생님도 계시고요. 예. 또 그 전에 제1동포들,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제1교포들 있죠. 예. 그분들 중에 김석범이나 김달수나 예. 이런 걸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제주도에는 현 씨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현경대 씨도 그랬고 또 현명관 씨도 제주도지사에 도전을 했었던 바 있는 현기영 선생도 제주 출신인 모양이죠. 네, 아마 같은 현 씨일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김 PD는 잘 나가시다가 그런 현경대나 현명관 이런 분들이 떠오르시나 봐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기영 선생은 전혀 그분들하고 어떻게 뭐 같이 이렇게 동률선상에 놓고 볼 분이 아니긴 하죠. 예. 아, 그럼요. 현 씨도 많고요. 고 씨도 많고. 그렇죠. 예. 양 씨도 많고. 예. 제주 신화에서 쭉 이어져 온 그 성씨라고들 얘기를 하죠. 예. 제주는 신화의 섬이라고도 하고 뭐 신비의 섬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현대사에서는 4.3으로 상징되고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몽고 침략 때 전진기지 선별초 하기로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선별초.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 때는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 기지 노릇하기도 하고요. 예. 역사의 순환의 땅입니다. 고통과 억압이 오롯이 새겨진 뭐 사람보다 오죽했으면 말이 귀한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제주 4.3 사건인데 사실은 이 4.3 사건이란 용어부터가 참 어정쩡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항쟁이라고요. 어떤 그 저항의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한쪽에서는 4.3 폭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의해서 제주도의 그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했다고 얘기하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그쪽에서는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DJ 노무현 정부 때 진상 규명을 하면서 4.3 사건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택했는데 사실 중립적이라는 게 하나의 타협의 결과이긴 하죠. 근데 그 4.3의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을 얘기할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양민 학살 또 민간인 학살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폭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 피해자의 고통들을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제주도민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당하기만 한 거였는지, 뭘 주장했기에 그렇게 당했는지, 제주도민들의 그 주장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야 4.3의 그 역사적 명명이 조금 전향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1년의 4.3 항쟁 과정에서 주장했던 건 명료합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책동에 반대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폭력적인 국가 권력, 그때는 뭐 미 군정하에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마는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이승만 그 세력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싸움의 일환이었죠. 물론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민중들이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싸워나갔다는 건 뭐 역사적 사실이 다 증명하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사전적으로 정의된 이 4.3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쟁을 생각하지만 이 4.3 사건은 47년 3월 1일이 기점입니다.
3월 1일 3.1절 기념일에 제주도민들이 관덕정에서 모였었는데요. 제주시에 가면은 아직도 그 관덕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총을 쏘아서 그 시민 6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다가 48년 4월 3일에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선거를 보이콧하고요. 그 이후로 54년 9월 21일까지 길게 보면 7년 넘게 진행된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4.3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말이죠. 일본으로 건너간 밀항한 수많은 그 자인이자라 그러죠. 그 제일동포들의 소설도 있지만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4.3 사건을 문학사에 질문을 던진 게 바로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순이 삼촌은 1978년에 발표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3 항쟁이 전면적으로 우리 문학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순이 삼촌은 순이 삼촌이 주인공인데요. 예. 이 삼촌이란 말은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들을 남녀를 다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삼촌 그러면은 뭐 여성에 대해서 지칭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되게 남성들에게 가까운 삼촌이나 아니면 뭐 아저씨를 삼촌이라 부르기도 하죠. 통틀어서. 근데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 부릅니다. 그 순이 삼촌이 주인공인데 순이 삼촌이 49년 1월 이른바 북촌리 대학살 때 형제 자매를 잃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그해 49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땅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숨을 던진다는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예. 뭐 이 소설 말고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해룡 이야기 그리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 장편 소설 비슷한 그 자전적인 소설 있죠. 포함해서 이 제주도의 사연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기영 선생의 일련의 소설들이요. 예. 이 순이 삼촌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도 갑갑합니다. 제가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무장공비를 토벌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것. 이건 뭐 인류사적 범죄고요. 그게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못해서 빨갱이라는 누명, 그 낙인 하에서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들의 그 사연이야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예. 그 민주정부 때 일정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쪽 우익 쪽에서는 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대대적으로 무슨 이게 4.3이 기념일이냐 하면서 이 방해 공작을 펼쳤고요. 온갖 해코지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거 관련해서 순이 삼촌에 나오는 한 구절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얘기는 이런 나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명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라고 누가 말하니까 그 말을 개보다 치면서 얘기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이 희생을 치러가면서 북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회귀한 인연인가. 이 제주도에서 이 무차별 학살에 전면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뭐 대동청년단도 있고 서북청년단이 있죠. 서북청년단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서로 이 증오를 부추기면서 서로를 싸우게 했다는 이
권력의 실체가 뭐냐고 묻는 거죠. 예. 좀 더 볼까요? 예.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유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신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유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유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년 동안 각자의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제주도의 그 원혼들을 위로하는 가장 그 빠른 방법은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간 사연들을 낱낱이 꺼내서 햇빛에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해방 직후 그리고 전쟁을 전후한 시기, 그 전쟁 때 수많은 그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도연맹은 물론이고요. 거창 학살 사건도 그렇고요. 여수 순천 사건도 그렇고요. 뭐 한반도 전역에서 이 민간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그 진실들을 언제 밝힐지 아득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그 상징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도인 것 같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가면은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평화공원에 가면은 그 위령탑이 있고 그 위령 위패를 모셔놓은 거대한 무덤 형상의 기념 그 장소가 있는데요. 섬찟합니다. 한 마을에서 수십 명, 뭐 100명 넘게 죽어간 그 위패들이 그 높은 천정까지 빙 둘러서 빽빽하게 있습니다. 뭐 진짜 압도적인 장면이죠.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여기서 5만 명이라는데 많게는 5만 명, 적게는 3만 명이라는데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이승만 그 정권에서 봤을 때 저기를 한다면 산 사람들, 그러니까 공비들일 텐데 그 몇백 명을 잡겠다고 이렇게 몇만 명을 죽인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평화공원에 가시거든 한번 꼭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북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시면은 북촌에 가면은 현기영 문학관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수인 삼촌이 목숨을 거둔 옴팡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산담이 있고 이 밭담이라고 있는데 산담은 묘지를 둘러싼 담이고요. 밭담은 그 현무암으로 담을 쌓아놓은 밭들이 있습니다. 이 밭의 경계가 현무암으로 쌓여 있습니다. 거기 옴팡밭 사연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까지 죽어간 무덤들, 애기 무덤까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연뿐만 아니고 그 학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 제사를 지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누구는 이 공산당 쪽이었느니, 남노당 쪽이었느니, 누구는 뭐 이승만 쪽이었느니 하면서 싸우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정 그 해군기지 투쟁에서도 보듯이. 또 하나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억압의 이양이랄까요? 그 억압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폭력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사례, 좋은 사례가 이 수인 삼촌이라는 소설에 있습니다. 혹시 김 PD 귀신 잡는 해병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귀신 잡는 해병의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시작된 게 그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 3기부터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 해병 3기의 주축이 제주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북청년단, 북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복수, 원한 심리가 작동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해병대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귀신 잡는 해병의 전설적인 이름을 얻는데 그야말로 폭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마침 6.25가 터져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귀순자들은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이때 귀순자는 이제 제주도의 싸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선무공작에 귀순했다는 얘기겠죠. 예. 이제 한라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른바 이제 그 민간인 쪽에 편입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 있다간 언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모형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대 3기였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명을 떨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용맹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따지고 보면 결국 반대급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 번 여발한 듯이 용맹을 떨쳐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 동란 때 보인 전사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좌익시해서 때려잡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나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국가 권력은 폭력들을 수평적으로 전환해버림으로써 증오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예.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태극기 집회니 뭐니 뒤에서 조종하고 동원함으로써 서로 증오를 확산시키잖아요. 심지어 말이죠. 재건 서북 청년단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조종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 자들이 있겠죠. 바로 그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했던 친일 세력들이고 친권력 세력들이겠죠. 예. 뭐 군경은 물론이고 자본가들끼리 포함해서 미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물론 군인 중에 김익렬 그 제9연대 연대장처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증오의 포로가 돼서 이 권력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무차별한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주도를 일종의 내부 식민지로 삼아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사람들, 이른바 남한의 권력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를 식민지화했고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라도를 식민지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증오를 자양분운해서 먹고 사는 이 추악한 권력들이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 한라산에 진달래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때인데 예. 그 진달래와 함께 4.3에 쓰러져간 수많은 우리 민중들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4.3 항쟁 이래 서울 영락교회가 회개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경직 목사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제주도 반란 사건을 진압했시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서북 청년단이고 가서 뭐 진압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테러를 했음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는 뭐 역사 의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교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이고 또 상징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영락교회가 제주 4.3 사건의 원흉으로 역사는 불편하지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김 PD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 교회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못할 거요. 아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존재 근거 자체를
어쩌면은 본질적으로 재규정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예. 가능하겠습니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요, 전라도 출신은 전도사로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고도 남을 텐데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은 예. 이 소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 사람들이 화자가 그렇습니다.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예. 서울 여자가 제주도가 호적이라는 걸 알고서는 화들짝 놀랍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 예. 그래서 호적을 파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주도 말도 어디 가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수인삼촌에서도 그걸 정확히 얘기해놨는데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웠던 모마저도 제대로 이게 발화하지 못하는, 꺼내지 못하는 예. 그런 억압 속에서 수많은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내부식민지란 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제주도나 이런 전라도가 독재 권력 하에서 과거의 추악한 실상들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던져졌고 그 고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주도는 그냥 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한 챕터이자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이 제주 4.3 사건, 4.3 항쟁이란 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4월 3일에 그날의 의미 되짚어보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4.3의 테러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 예. 그리고 제주도의 곳곳에 남아있는 생채기들의 예. 귀를 기울이시고 손길을 주면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은 마케팅 관점의 극적인 변화를 드릴 겁니다. 마케팅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모두 이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두모실 펜션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 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의왕시였습니다. 정답자 비오는 소나기님,
각자 자리에서 본분만 지켜도 되는 편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오는 소나기님에게 두모실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대통령님, 지금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나도 대통령님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의 수인 번호를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503번이었는데 정답자 빠삐용 11님, 극악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고 하셨고요. 닭잡고 쥐잡고님,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아이들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개그의 전당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공개 변론에 1월 16일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최순실입니다.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종종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질문에 가시돋친 반문으로 맞받았는데요. 1월 16일 증언에서 모른다는 말을 130번 넘게 했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은 50번, 아니다라는 답변은 30번이 넘었습니다. 최순실이 어떻게 헌재와 진실을 기만했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증인은 청와대를 왜 방문했나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때 이영선으로부터 전화기를 받아서 증인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기는 누구의 전화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상실은 고영태 명의로 임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의상실에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낸 적이 없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월 월세를 냈다면은 그것은 기억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의상실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의상실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급여가 약 1,500만 원은 필요할 것이었는데 그것도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고영태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증인은 거기서 옷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습니까? 그 의상실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 것이죠?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의상비를 받은 사실은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것은 진술하시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의상실 관련해서 증인은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 행사 2014년 9월 22일부터 25일입니다. 그 행사 일정을 기재한 북극성이랑 문건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옷을 맞춰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골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체육을 염두에 두고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TV조선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를 보면 증인이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 계획안을 계획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사업이 87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이 문체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6년에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건 모르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 증가와 앞서 그 증인이 취임사를 도와줬을 때 그 말 내용을 보면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